여러분 안녕하세요. 사진작가 김경태입니다. 전국적으로 제가 특강을 나가다 보니까 많은 사진인들을 만나게 되고 알게 됐는데 그 동안에 제가 느끼고 알아야 할 것들을 좀 골라서 이 시대에 맞게 21세기에 맞게 강의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지금까지는 필름 시대에 있어서 그런 마인드 가지고 촬영을 했지만 앞으로는 이제 디지털 시대이기 때문에 디지털은 과학입니다. 과학적으로 촬영을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걸 꼭 걸쳐서 지나가야 한다는 것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꼭 강조하고 싶습니다. 그러면 강의를 본격적으로 시작하겠습니다. 디지털 사진 제대로 알고 찍자. 알고 찍어야 제대로 사진을 찍을 수가 있습니다. 그냥 셔터만 누른다고 해서 사진이 되는 게 아니라 디지털이라는 게 과연 어떤 것이냐 하는 겁니다. 이걸 꼭 알고 찍을 수 있어야 원하는 사진을 우리가 얻어낼 수가 있는 겁니다. 디지털은 필름이 아니고 전자과학입니다. 메커니즘을 또 다 아셔야 또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맞춤형 촬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뭐냐면 최대한 정보를 확보를 해야 됩니다. 디지털은 정보화 시대입니다. 정보가 없으면 제대로 사진을 이렇게 자기 표현을 하기가 어렵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알고 모르고 차이는 하늘과 땅 차이다 하는 것을 분명히 강조드립니다. 그 이 점을 또 기억을 하셨다가 그냥 가벼운 마음으로 접근을 하지 마시고 정말 프로인답게 접근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디지털 세계에서는요, sRGB하고 어도비 RGB라는 게 있는데, 보통 우리가 어도비 RGB를 많이 sRGB를 많이 사용하죠. 어도비 RGB는 인쇄용입니다. 근데 사진은 출력을 할 때 뭡니까? 바로 인쇄입니다. 그래서 이 sRGB로 촬영을 했다 하더라도 출력소에 가면은 어도비 RGB로 프린트를 하게 되는데, sRGB하고 어도비 RGB하고 색 공간이 다릅니다. 여기 지금 그림에도 나와 있듯이 보통 우리는 카메라에서 sRGB를 촬영을 하게 되죠. 어도비 RGB로 촬영하게 되면은 거기에 맞는 그 프리셋을 만들어야 됩니다. 그거 보고 우리가 컬러 리렉션이라고 하는데, 이 컬러를 맞춰주는 그 모니터를 맞춰주는 그 모니터가 있습니다. 설치가 있는데 그 설치를 하셔야 어도비 RGB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보면은 가산혼합, 감산혼합이라고 있는데, 사진은 가산혼합입니다. 지금 예를 들어서 빨간색이 있는데 빨간색에다 빛을 자꾸 가하게 되면은 분홍색에서 흰색으로 변합니다. 그것이 가산혼합입니다. 추가할수록 빛이 밝아지고 빛이 오버가 돼가지고 그 색재현이 불가능하게 되죠. 그 다음에 이제 감산혼합은 그림입니다. 그림, 물감. 물감이기 때문에 색을 섞을수록 어두워집니다. 어두워지기 때문에 이 가산혼합하고 감산혼합하고 차이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사진에서 찍는 가산혼합은 비트맵 이미지라고 하고, 그림을 그리는 건 벡터 이미지라고 합니다. 벡터 이미지, 비트맵 이미지 어떤 차이가 있냐면은, 비트맵 이미지는 픽셀로 되어 있고 벡터 이미지는 선줄로 되어 있기 때문에 손실이 없습니다. 그러나 비트맵 이미지는 픽셀 하나하나로 모아져서 그림이 되어 있기 때문에 깨질 염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진은 적당한 선에서
찍어 주셔야 되는데 그것을 우리가 알고 찍어야 그 깨지는 현상, 무너지는 현상을 막을 수가 있는 겁니다. 여기 보면은 칼라의 반사율이라고 있는데 이 세 개는 그 반사율이 다 있습니다. 그 반사율이 있는데 카메라를 제작하는 데 있어서 반사율 18% 그레이 카드 7F 그레이 카드를 가지고 근거에 의해서 반사율을 정했기 때문에 그게 바로 뭐냐면 그레이 회색입니다. 회색인데 여기 그림에 보다시피 RGB가 있잖아요. RGB가 있는데 그린에 보면은 그린에 18%가 있고요. 그린에 18%가 있고 그 다음에 레드 빨간색에서 18%가 있고요. 그 다음에 어디가 있냐면은 녹색에서 18%가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삼원색이 바로 아까 말씀드린 비트맵 이미지에 속하는 거고 반사율 이미지를 가지고 있는 성질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걸 알아야 찍을 수가 있는 거죠. 즉 예를 들어서 빨간색을 찍으면 무슨 색으로 나오냐면은 반사율 18% 빨간색을 찍게 되면 무슨 색이 나오냐면은 바로 회색이 나옵니다. 왜? 이게 그레이 색이기 때문에. 카메라는 색깔을 모릅니다. 반사율 18%만 압니다. 반사율 18% 7F만 진수법에 의해서 알기 때문에 얘만 알고 찍습니다. 그래서 빨간색을 찍을 때 반사율 18% 맞춰놓고 찍으면 정확하게 빨간색이 나오고 그린을 찍어도 정확하게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알고 우리가 피사체를 접근을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많이 제가 해봅니다. 여기에 보면은요 비트맵 이미지 있고 벡터 이미지가 지금 이어서 나오는데요. 비트맵 이미지는 픽셀로 되어 있다고 그랬잖아요. 아까 우리가 그림에서 봤듯이 벡터는 뭘로 되어 있냐면은 물감으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물감에 대해서 어떻게 됐어요? 물감은 쭉 선이 되어 있어서 안 깨지는 거예요. 키워도 얼마든지 키워도 안 깨져요. 그것이 바로 그 일러스트에서 나오는 그 그림이나 똑같은 거죠. 근데 비트맵은 뭐냐면은 픽셀로 됐어요. 물감 하나하나 한 덩어리 모아져서 그것이 하나의 삼원색이 되는 건데 픽셀이라는 합성어며 디지털 이미지 구현의 최소 단위다 이렇게 제가 실어놨습니다. 사진 이미지 프로세스로 만들어진 이미지다. 확대를 하면 이미지가 깨진다 이렇게 설명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이미지가 섬세하다. 벡터 이미지하고 비트맵 이미지하고 여기서 차이가 납니다. 비트맵 이미지는 깨지는 반면에 섬세해요. 자, 그래서 이 해상도 그러니까 그 모니터라든가 TV라든가 전부 이게 뭐냐면은 비트맵이에요. 우리가 그 뭐 방송에서 보는 것도 전부 비트맵입니다. 비트맵을 우리가 가지고 감당을 하게 되고 접하게 되는 건데 주로 사회적으로 비트맵 이미지를 많이 우리가 접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들 그 핸드폰에도 전부 100% 거의 비트맵 이미지입니다. 그래서 모니터 해상도를 통해서 구현하는 이미지며 화면 해상도라고 한다 이렇게 정의를 내릴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프린터용 이미지입니다. 프린터용 이미지. 자, 한 개의 픽셀은 RGB라고 하는데 삼원색으로 이루어진다. 즉 삼원색인 녹색, 그 다음에 청색, 그 다음에 붉은색입니다. 이 삼원색이 없으면은 안 되죠. 그래서 이 삼원색을 가산 혼합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더할수록 흰색으로 변하게 됩니다. 자, 벡터 이미지는 어떤 현상이냐면은 선형도 있어요. 다각형 등으로 그림을 그리기 때문에 확대해도 이미지 손실이 없다. 한마디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벡터 방식은 전문적으로 이미지를 다뤄야 할 때 많이 사용합니다. 벡터 방식을 전문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사람들, 그림을 그리는 사람들이 주로 그렇죠. 그 다음에 뭐냐면 그 디자인하는 사람들도 이 벡터 이미지를 많이 사용합니다. 그런데 왜 하냐면은 큰 스크린에다가 그림을 그린다든가 벽에다 그림을 그린다든가
이것을 프린트해가지고 벽에다 붙인다든가 할 때는 벡터 이미지입니다. 그걸 해야지 깨지는 현상을 막을 수가 있습니다. 사진은 한계가 있습니다. 뭐가 좋다고 했죠? 바로 칼라가 좋다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벡터 이미지하고 비트맵 이미지를 알아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겁니다. 데이터의 개념이 뭐냐면요. 제가 이 옥수수를 찍어가지고 도람통을 만들었어요. 그림은 잘 못 그리지만 도람통을 그려가지고 옥수수를 튀어가지고요. 넣어봤어요. 진짜 튄 겁니다. 이게 제가. 튀어가지고 그릇에서 담아가지고 숫자를 다 씌워봤어요. 그런데 숫자 씌운 거를 내가 여기다 쓰지는 못했어요. 이제 우리 그 애들이 있었으면은 좀 쉬어봐라 하면서 그랬는데 제가 나이를 좀 먹다 보니까 뭐 자꾸 기억력도 떨어지고 그런 것 같아서 그냥 쓰질 안 했어요. 혹시 실수할까 봐요. 근데 이 옥수수를 튀어가지고 담는 그릇하고 튀지 않고 액면 그대로를 담는 그릇하고 어떤 차이가 날까요? 여러분 상당히 가죠. 바로 8비트입니다. 티밥을 튄 건 8비트고 튀지 않은 거는 16비트입니다. 65,536 색공간을 가지고 있고 8비트는 256단계를 가지고 있어요. 그럼 어떤 차이가 납니까? 엄청난 차이가 나는 거죠. 이게 바로 데이터의 개념입니다.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은 옥수수를 튄 거하고 안 튄 거하고 차이점이다 하는 게 저희를 내릴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절대적입니다. 여러분 밖에 카메라 메고 나가시면 바로 이걸 접하게 됩니다. 다음은 제 JPG가 이제 나오는데요. 이거 JPG 하면은 삼원색을 만들어진 것이 JPG인데 이 JPG는 모든 그 물체에 인공위성을 했는데도 JPG고 다 JPG 사용합니다. 왜? JPG는 그만큼 속도가 빠르고 취급하기가 좋고 그래서 JPG를 많이 사용합니다. 자, 여기서 JPG는 압축한 파일입니다. 지금 예를 들어서 뭐냐면 아까 그 티밥을 보셨죠? 티밥을 튄 거나 똑같은 겁니다. 이게 가공을 한 겁니다. 예, 가공한 파일이며 채널당 8비트다. 그러니까 3비트면 24비트가 돼야 되는 겁니다. 3원색이니까 색재인에 용이하며 색재인의 색이 참 좋아요. 그래서 TV 우리 보죠? TV를 방송을 본다든가 아니면 뭐 사진을 찍어서 여러분의 핸드폰으로 본다든가 그러죠. 이것이 전부 그 8비트 채널입니다. 색재인에 용이하며 데이터 처리에 속도감이 있으며 공간 확보에 유리하다. 빨로 작업하기가 빠르고 전달이 빨리도 방송을 우리가 어디 방송국에서 어떤 연속극을 보낸다든가 뭘 보낸다든가 하면 금방 부를 수 있잖아요. 이게 뭐 때문에 그랬지? JPG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왜? 압축을 했기 때문에. 압축이 뭡니까? 큰 걸 줄인 거예요. 예. 온라인으로 이동하여 편리하고 신속하게 처리하는 게 편리하다. 이건 명백한 과학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인터넷 처리에 편리하며 휴대하기가 좋다. 외국에 나갈 때는 이걸 가지고 나가면 되는데 아까 티밥 안 튼 걸 가지고 나가려면 힘들어요. 왜? 거기 모니터가 아니면 프린터가 잘 안 된다든가 뭐 등등 이런 이유 저런 이유가 발생하게 되면 속수무책이란 말이에요. 그러나 이건 어디든지 할 수 있어요. 노트북에서도 할 수도 있고. 그래서 이런 장단점을 있기 때문에 꼭 이걸 아시고 대비를 하셔야 됩니다. 자, 여기서요. 레벨의 히스토리그램을 보게 되면은 데이터 손실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아래 게 JPG예요. 아래 게 2번이 JPG고 1번이 무압축, 가공하지 않은 거, 센 거, 날 거예요. 그래서 이걸 뭐라고 그래요? 프로파일이라고 그래요. RAW 포맷이다 이렇게 포토샵에서 합니다. 그래서 작업을 할 때 레벨을 열어 히스토리그램을 보게 되면은 작업을 했는데도 1번에서는 라우로 찍은 거는 손실이 없잖아요. 아래 그 JPG는 벌써 전부 손실이 갔잖아요. 여기 그래프가 나와 있지 않습니까? 이걸 보시면 다 아실 수가 있는 거예요. 이거는 뭐 과학이라 제가 뭐 여러분한테 손톱만큼이라도 좀 과장해서 말씀을 드릴 수가 없는 거예요. 여기 지금 다 나와 있지 않습니까? JPG하고 RAW 이미지하고의 그 손실을 여기서 데이터를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거를 알고 우리가 촬영을 해야 되는데 프로들은
RAW를 가지고 촬영을 합니다. 저도 RAW를 가지고 촬영을 하고. 그런데 일반인들은 전부 핸드폰도 뭘로 돼 있어요? JPG예요. 전부 일반인들은 전부 JPG를 찍고 있습니다. 애기들 찍을 때도 야 아가 여기 좀 봐라 하고 얼른 찍고 이거 전부 JPG를 찍습니다. 그러니까 빨리 찍고 처리할 수 있고. 자, 렌즈의 중요성 알아보자 이렇게 돼 있어요. 자, 렌즈의 중요성을 보는데 그 렌즈들 수도관하고 똑같아요. 다 제가 열어보고 해보고 다 해봤어요. 그래서 이 사진을 하려 보니까 호기심도 많이 생기고 하다 보니까 젊은 나이에 막 그래서 막 뜯어서 카메라를 베린 적도 있었는데 수도관이 깨끗해야 맑은 물이 나올 거 아니에요. 맑은 물이 나온다는 건 뭡니까? 물을 많이 흡수할 수가 있어요. 많이 나와요. 수도관이 깨끗하면 구멍이 크니까 렌즈가 좋아야 깨끗한 빛을 통과시켜 퀄리티한 이미지를 받을 수가 있는 겁니다. 이게 진짜 진리예요. 이걸 모르고 그냥 사람들이 얘기하면은 뭐 오만하다고 뭐 이제 그 선배들이 얘기하면 이제 그렇게 평들 하시는데 그러지 마시고 우리는 이런 걸 한번 겸손하게 받아들이는 그런 자세가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여기서 렌즈의 초점거리라고 하는 건데 이 화각에 반비례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200mm 렌즈면 얼마죠? 20cm예요. 그러면 50mm 렌즈는 얼마예요? 5cm예요. 그럼 제가 제자들한테도 물어봤어요. 200mm 렌즈가 몇 cm야? 그러면 몰라요. 아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20cm입니다. 그대로 나왔잖아요. 200mm. 그러니까 찰상 소자에서 초점 맞는 거리가 바로 그게 20cm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20cm가 그 망원 렌즈 아닙니까? 그죠? 50cm는 일반인 렌즈고. 그래서 이걸 우리가 렌즈의 생리를 알려면은 이걸 알아야 되는 겁니다. 왜? 자, 렌즈가 가까우면 50mm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 개의 렌즈가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망원 렌즈는 왜 뭐가 필요해요? 여러 개의 렌즈가 필요하니까 뭐가요? 통과하는 빛이 적어지는 거예요. 적어질 수밖에 없어요. 왜? 걸치는 단계가 많으니까. 그런데 50mm는 한 단계예요. 그러니까 뭐가 좋아? 그래서 옛날부터 카메라가 생산할 때 50mm 렌즈로 시작했던 겁니다. 이 좋은 시스템, 이거 참, 옛날에 학교 다닐 때 이거 참, 의사 터져가면서 배운 건데, 이거 정말로 알고 있어야 돼, 우리가. 그래서 우리가 뭐냐면, 좋은 시스템이 뭐냐 하면은, 이걸 만들어낸 사람이 지금 한 200년 됐을 거예요. 그런데 이거를 왜 만들어냈냐면은, 카메라가 다 여기 있는 걸 좋은 시스템 0서부터 10까지 읽어내? 못 읽어요. 못 읽어. 그럼 얘가 어디를 읽어? 5만 읽어, 5. 좋은 시스템 5. 7F. 이게 7F가 5예요. 좋은 시스템에 5밖에 몰래 얘가. 흑인을 찍어도 5. 백인을 찍어도 5. 검정 옷을 찍어도 5. 흰 옷을 찍어도 5밖에 몰라. 왜? 얘가 좋은 시스템에 과학에 의해서 얘가 만들어진 카메라기 때문에. 이걸 만약에 예를 들어서 검정 옷을 입은 사람을 검정 옷 입은 것처럼 나오게 하려면 이게 카메라가 이 사람이지 뭐 기계겠습니까? 기계가 다 처리해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랬잖아요. 카메라는 사진은 뭐가 생명이에요? 노출이에요, 노출. 이걸 가지고 노출을 재는 거예요. 좋은 시스템 5 가지고. 이 5가 뭐예요? 반사율 18% 아까 우리가 그림에서 나왔잖아요. 18%밖에 몰라요, 얘는. 카메라 검정 옷을 예시장에서 신부 신랑 찍는데 만약에 검정 옷에서 내가 맞추면 어떻게 됩니까? 회색으로 나와요. 5가 나와요, 5. 좋은 시스템 5. 그리고 5가 나오면 어떻게 됩니까? 흰옷을 입은 사람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달러가 버리는 거예요. 노출 오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좋은 시스템은 지금도 사진학과에서 철저하게 여기서 떨어지면 작가가 될 수가 없어요. 졸업장도 안 줘요. 자, 여기서 지금 이제 구체적으로 나오기 시작하는데요. 노광의 핵심이 뭐냐 하는 겁니다. 노광의 핵심. 반사율 18% 그레이색이에요. 그레이색을 찍으면 그레이색 나와요. 그런데 흰색을 찍으면 뭔 색이 나와요? 흰색이 나와요. 그레이 18%. 그럼 검정색을 찍으면 무슨 색이 나와요? 흰색이 나와요. 이게 안 나오면 이 카메라가 가짜예요. 이거 고장난 거예요. 왜 고장나? 그래야지 우리가 빨간색, 노란색 모든 물체들을 다 찍어낼 수가 있는 겁니다. 기준치가 있어야. 반사율 18%는 촬영에 있어서 외면할 수 없는 존재다.
어떤 카메라든 반사율만을 고집하고 있기 때문에 측광시에 고려가 돼야 한다. 노출을 잴 때 고려가 돼야 한다 이 말입니다. 회색보다 어두운 검정색도 회색으로 촬영되며 회색보다 어두운 검정색도 회색으로 촬영된다 그랬어요. 회색보다 밝은 흰색도 회색으로 나온다 이 말입니다. 그렇다면 1번을 촬영하면 어떤 색이 손으로 들까요? 1번색. 1번을 찍으면 어떤 색이요? 회색이에요. 그래서 뭐라고 그래 이거 보고 우리가 그 방송이나 어디 나가보면은 화이트 바란스를 재죠. 그리고 노출도 재죠. 노출됐을 때 뭘로 됩니까? 바로 그레이 카드 가지고 저 중계방송할 때 이거 가지고 운동장에서 들고 있으면은 각 카메라 5대고 6대고 집중적으로 그 노출을 재지 않습니까? 바로 이게 그레이 반사율 18%라는 겁니다. 이걸 모르면 촬영 절대로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이거 꼭 기억해야 됩니다. 어디를 가도 기억해야 돼요. 사진하는 사람 핸드폰이라고 천만의 말씀이에요. 카메라가 처리 절대로 안 해줍니다. 어떤 데는 어둡게 나오고 어떤 데는 밝게 나오고 같은 구체인데도 왜 그렇습니까? 바로 이것 때문에 그래요. 자 여기서요 참 중요한 이제 단계가 나오는데 이걸 배우려면은 참 이거 시간이 걸리는 거거든요. 조리개가 뭐냐는 거예요. 빛을 통과하는 관입니다. 빛을 통과하는 관이야. 그런데 관 구경이 작을수록 뭐가요? 빛이 적게 들어가는 거예요. 관이 작으면 통과하는 빛이 양이 떨어지기 때문에 노출이 낮아지는 거예요. 당연한 거 아닙니까? 또한 심도가 깊어진다. 무슨 말이냐면은 심도라는 건 뭐예요? 초점 맞는 거리가 길어지는 거예요. 짧아지는 건 뭐예요? 관이 열렸을 때는 짧아지고 길었을 때는 심도가 깊어지는 거예요. 깊어진다는 뭐냐면 촬영 그 거리가 길어진다는 겁니다. 자, 예를 들어서 무슨 말이냐면은 여기 1.4 가지고 찍은 거하고 32하고 찍은 거하고 거리가 얼마냐? 1.4는 코앞에서 찍어도 이런 것처럼 뒤에는 하나도 안 나와요. 근데 30이면 뒤에까지 다 나와요. 자, 먼저 장거리 무슨 산에 가서 여러분들 산에 가서 설경을 찍는다든가 할 때 뭘로 찍습니까? 전부 이렇게 조리개 가지고 결정을 짓습니다. 자, 그러면 셔터는 뭐냐? 빛을 열어주고 막아주는 작용을 하는 거예요. 셔터가 빠르면 어떡합니까? 빛이 적게 들어올 거 아니에요. 당연한 거 아닙니까? 이거 한참 열고 있으면 빛이 한참 계속 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짧으면은 빛이 적게 들어가는 거예요. 높을수록 셔터 속도가 빠르고 빛이 적어진다. 당연한 거 아닙니까? 따라 착상을 하는 시간을 느리게 하여 이게 착상을 맺혀지는 시간이 느리게 하여 빛과 셔터막을 열어주고 닦아주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이게. 왜냐면은 예를 들어서 축구장에서 골키퍼가 볼을 잡는데 이 셔터가 느리게 찍겠어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공이 흐려져 가지고 잡았는지 어떻게 했는지 놓쳤는지 모르는 거예요. 근데 선명하게 골키퍼가 가슴에 딱 당기는 순간이 뭡니까? 빠르다는 겁니다. 빠른 건 뭐냐면은 그만큼 속도와 이 셔터하고는 비례한다. 이렇게 정의를 내릴 수가 있는 겁니다. 이것만 알고 계시면은 다 해결할 수가 있어요. 네. 그래서 여기서 셔터막을 열어주고 닫아주는 역할을 한다고 이렇게 돼 있는데 수치가 높을수록 속도가 빠르며 피사체의 운동 속도를 정지시킬 수가 있는 거예요. 속도가 빠를수록. 여러분들 버스를 타고 가다가 사진 촬영을 하는데 앞에 있는 가로수고 가로등이고 막 지나가잖아요. 그 뭐 때문에 그래요? 셔터 속도가 느려서 그런 거예요. 근데 내가 지금 어떻게 돼요? 다 나와요. 작은 데도 나오고 앞에 가로수도 나오고 가로등도 다 찍힙니다. 이게 뭐냐면 셔터 속도하고 밀집방 관계를 가지고 있다 하는 겁니다. 조리개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조리개하고 이거하고는 상관이 있기는 있는데 여기서 속도를 얘기하는 건 조리개와는 상관이 없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속도가 빠르며 피사체의 운동 속도를 정지시킨다. 수치가 작을수록 셔터 속도가 느리기 때문에 피사체 운동을 제어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응? 예를 들어서 TV에서 봤는데 그 일부러 그게 보여주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뭘 던졌는데 그 던진 물체가 뒷꼬리가 붙어 있는 거예요. 쫙 하면서. 이게 바로 셔터 속도가 느려서 그래요. 근데 이 셔터 속도는, 카메라를 딱 지게 되면 셔터 속도를 벗어날 수가 없어요. 꼭 알고 계셔야 돼요. 셔터 속도가 구멍이 크면은 빠르게 찍히는 반면에 노출이 오버된다. 그러니까 노출이 오버되는 걸 처리하려면 뭐가 처리해? 조리개에 가는 거예요. 그래서 구멍이 작으면 빛이 적으니까 빛을 많이 넣어줘야 되니까 뭘로 해요? 조리개가 해주는 거예요. 이 애들의 관계가 서로 떠날 수 없는 관계란 말이죠. 그래서 이건 우리가 꼭 알고 넘어가셔야 됩니다. 자, 여기서 이제 감도라는 게 있는데, 이게 이제 우리가 배울 때는 ISO라고, 여러분들도 ISO라는 소리를 아마 들어보셨을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 빛을 감응하는 거예요. 이게 감도라고 하기에는 그리고 감응하는 거예요. 빛을 이게 찍어내는 거예요. 이렇게 밝으냐 어두우냐 이렇게 하는 걸 이게 감응하는 거예요. 음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장치가 있는데 수치가 낮을수록 이 감도가 낮을수록 화질이 좋아요. 수치가 높을수록 감도가 높아. 높으니까 감도가 높을수록 화질이 떨어져. 뭐 때문에? 여기 그림에도 나오잖아요. 밑에 보세요. 밑에 그 감도가 나와 있는데 감도가 25,600으로 나오니까 뭐가 생겼어요? 전부 저렇게 점이 점점점 이게 뭐예요? 노이즈예요, 노이즈. 가장 좋은 게 뭐예요? 50하고 100이에요. 200도 저는 조금 저기 하면 200 이하로 찍고 이제 그래요. 실내에서는 이제 프레시를 치야 되니까 800도 찍고 600도 찍고 이제 그러는데 여기서 우리가 야외에서 찍을 때 어떤 사람은 사진이 참 좋은데요. 같은 장소인데도 어떤 사람은 사진이 조금 질이 떨어진다. 왜 그러냐? 이 사진으로 그 카메라에서 봤을 때는 몰라요. 근데 일단 집에 가서 컴퓨터를 열어보면은 감도가 높은 거는 벌써 노이즈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발견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프린트를 했다고 가정을 해보자고요. 그럼 어떤 현상이 벌어지겠습니까? 잡티가 많이 생긴다는 겁니다. 그래서 큰 벽에다 광고물을 이렇게 설치를 한다든가 할 때 뭘로 찍습니까? 감도가 낮은 걸로 찍는데 감도가 낮은 걸로 찍어야 되는데 찍을 수가 없다. 그럼 뭘로 찍는다 했을까요? 아까 뭐를 배웠죠? 프로파일로 한다고 했죠? RAW, RAW. 그 다음 JPG가 있죠? RAW로 찍으면은 56,635가 그 데이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커버가 되는 거예요. 이게 과학이에요. 근데 모르고 무조건, 감도가 높으면 안 돼. 이게 아니라 그걸 가지고 하면은 이걸 처리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것까지도 알고 있어야 된다. 그래서 무조건 이게 감도가 높다 해서 안 찍을 수가 없잖아요. 찍어야 할 거 아니야. 예를 들어서 프랑스에 갔는데 에펠탑이 있어요. 에펠탑이 있는데 저녁 노을이 지고 있어요. 근데 프랑스 갔는데 에펠탑 안 찍으면 말이 됩니까? 찍고 와야 할 거 아니요. 그런데 그냥 감도가 높으면 사진이 안 좋으니까 그냥 가. 그럼 다음에 또 와. 그럴 수는 없잖아요. 찍어야 할 거 아니야. 그래서 감도를 이제 높여서 찍는데 이때 좀 보완이 된다고 한다면 RAW 찍는 게 좋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EB 값이 있는데 EB 값이 뭐냐면은 아까 서두에 신랑하고 신부하고 사진을 이제 찍는데 얘가 뭐만 한다고 그랬어요? 반사율 18%만 하는 거예요, 얘가. 뭐가? 카메라가. 노출을 딱 재보면 신부에다 맞추면 회색, 신랑 매체도 회색. 그럼 어떡하냐 이거야. 어떡할 거냐 이거야. 그래서 그레이 카드 가지고 회색 가지고 노출을 재면은 흰색, 회색, 전부 검정, 흰색으로 나오는 겁니다. 자, EV는 뭐냐 하면은, 카메라가, 회색만 한다고 그랬어요. 회색만 하니까 검정색을 찍어도 회색,
흰색을 찍어도 회색이라고 했습니다. 근데 검정색으로 찍으려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이부값이 필요한 겁니다. 이부값이 필요하니까 검정색을 찍으면 회색이 나오니까 노출 오버가 될까요? 아니면 부족일까요? 오버가 되는 거죠. 왜? 회색으로 나오니까. 그래서 여기서 이부값에서 노출을 빼주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이부값이라고 그래요. 노출을 조정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노출 보정이라고 그래요. 촬영자의 선택에 의해 노출 보정을 하는데 유리한 기능이다. 이걸 모르면 사진을 찍을 수가 없어요. 순간순간 피사체의 조건에 따라 노출을 조정하는데 용이한 기능이다 그랬습니다. 이거 참 같은 장소에서 같은 시간에 찍었는데도 틀리는 사람이 있어요. 왜? 이것 때문에 그래요. 이거 조절을 잘못해서. 노출 보정이 왜 필요한지는 여기서 다 나오잖아요. 어느 방향으로 갈 것인가, 플러스로 갈 것이냐 마이너스로 갈 것이냐 하는 거는 작가의 소양이 달려 있어요. 내가 더 오버를 해야겠다 그러면 플러스로 가고, 마이너스로 가고 싶다면은 빼고 싶다면 마이너스로 가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근데 이게 다 카메라마다 세팅이 다 돼 있어요. 자, 옆에 왼쪽에 있는 그림하고 오른쪽에 있는 그림하고 틀립니다. 왼쪽에 있는 카메라가 그렇게 매뉴얼이 그렇게 돼 있는 거 있고, 오른쪽으로 돼 있는 것이. 노출 보정을 왜 해야 하나? 흰색은 흰색, 검정색은 검정색으로 나와야 하기 때문에 절대적인 거다. 이게 필수 관계다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은 밖에 나가면은 뭐 하늘도 찍혀야 되고, 아니면 뭐 구름 낀 날도 찍을 수 있고, 비가 오는 날 찍을 수 있고, 등등 막 날씨가 막 수시로 변한단 말이죠. 거기에 맞게 노출을 내가 줘야 되는 거예요. 근데 얘가 어디에 맞춰주셨어요? 반사율 18% 7F, 7F, 7F만 얘가 설정이 돼 있기 때문에 구름 낀 날, 맑은 날을 얘가 몰라요. 하늘 뭐 찍어도 얘가 하늘을 찍는지 뭔지를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이부 값을 꼭 알아서 노출을 더 줄 거냐 덜 줄 거냐 하는 거를 체크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보면은 이렇게 그림으로 되어 있는 카메라도 있어요. 그래서 조금씩 이제 그 기능이 조금씩 다르기는 한데, 이걸 가지고 이렇게 마이너스가 갈 건지 플러스로 갈 건지를 하시면 됩니다. 이게 간단합니다. 이건 간단한데, 내가 예를 들어서 나가서 뭐 숯불 찍는데 금방 찍고 나오는데 들판에 해가 반이 하늘이고 반이 바닥인데 그걸 찍게 됐어요. 그러면 숲에서만 찍었던 그 세팅 가지고 거기 나가서 그대로 찍을 수는 없잖아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노출 오버가 돼버리는 거예요. 왜? 어둡게 되면 밝게 찍으려고 해. 회색만 아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걸 노출 보정이라는 걸 이때 필요하게 됩니다. 얘가 효자예요. 자, 여기서 보면은요, 노출차가 이렇게 나요. 정해진 절대적인 노출값은 없지만, 그러나 노출로 표현을 극대화하기 때문에 중요하다. 중요한 겁니다. 내가 로우키로 갈 거냐, 하이키로 갈 거냐, 이걸 가지고 하는 거예요. 자, 이부값을 노출 역할은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여기서 입증이 되지 않습니까? 저 제일 위로 갈 거냐, 가운데로 갈 거냐, 제일 아래로 갈 거냐, 뭘로 해요? 이부값을 하는 거예요. 근데 얘가 뭐가 됐어요? 여기에 가장 좋다고 하는 게 제일 위에 있는 게, 데이터에 보니까 이렇게 선이 이렇게 있네요. 예, 가운데로 한가운데 이렇게. 이거 지금 노출이 잘 됐다는 거고, 이 가운데 건 너무 부족하다는 거고, 제일 아래는 너무 오버가 됐다는 거고, 노출이.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측광의 다양한 연출로 표현을 달리할 수가 있다. 그러니까 이게 꼭 이렇게 찍어야 된다는 게 아니라, 나는 조금 어둡게 찍고 싶다. 예를 들어서 어떤 거냐면요. 예를 듭니다. 남자가 뭐라고 하죠? 육체미를 할 때, 그냥 운동을 해가지고 근육 발달을 시켰을 때 환하게 하면 안 되죠. 떨어진단 말이에요, 남자는. 그냥 어둡게 해서 더 드라마틱한, 그러한 표현을 할 수 있다면은 이때 이제 로우키로 가는 거예요. 하이키는 뭐예요? 밝게, 여성들이 신부 옷을 입었단 말이에요. 밝게 찍고 싶어요. 그럼 밝게 해주는 거예요. 그때 이때에 얘가 효자 노릇을 한다 하는 겁니다. 이걸 놓치게 되면은 안 됩니다. 절대로 안 됩니다. 누구든지. 그래서 우리는 다 같이 이걸 가지고 노출을 정해서 셔터를 눌러줘야 됩니다. 자, 여기서
이게 제가 하는 게 좀 전부 어렵다고들 좀 그러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이걸 알고 가야 돼요. 어차피 알아야 돼요. 여러분, 인터넷에도 한번 들어가서 한번 보세요. 다 이거 나와 있습니다. 근데 지금 옛날에 이런 게 어디 있었어요? 없었잖아요. 근데 지금은 다 그렇게 하기 때문에 공부를 할 수가 있어요. 각기 다른 세계는 온도차가 있습니다. 아까 우리가 봤잖아요. 18% 어떤 데는 90도가 있고 세곤도가 다 있었잖아요. 근데 빨간색이 몇 도라겠어요? 18%죠. 그린은 18%. 그 다음에 뭐가 있어요? 응? 그린, 또 뭐 있어요? 응? 녹색, 18%. 18%가 가장 적당한 거예요. 얘가 18%밖에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각기 다른 세계는 온도차가 있다. 온도가 높을수록 푸른색이 발생한다. 여러분들, 구름 낀 날은 말이죠. 온도가 높아요. 색온도가 높아. 그래서 푸른색이 나옵니다. 안개 낀 날도 푸른색이 나옵니다. 그런데 붉은색은 뭐냐면은 여러분의 방에 가서 촛불 켜놓으세요. 붉은색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온도가 낮아서 그런 거예요. 온도가 낮아서. 색온도가 낮아서. 그러므로 색온도를 측정해야 촬영해야 올바른 색재현이 가능하다. 옛날에는요, 색온도 화이트 바란스 맞춰가지고 기계가 있었어요. 그리가 생겼어요. 지금은 디지털이니까 포토샵에서 다 조절하면 다 처리가 될 수가 있죠. 그래서 지금은 색온도에 대해서 별로 이렇게 신경을 안 씁니다. 그런데 어차피 찍을 거면은 색온도도 한번 고려를 해서 찍는 게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참고로 이 색온도가 있는데 우리가 일상적으로 데일라이트라고 하죠. 낮에 찍는 거, 밖에서 낮에 찍는 거, 해에 의해서 노출된 거, 이것이 보통 5,200에서 6,000까지로 알고 있는데요. 이 정도면 찍으면 됩니다. 거기 카메라에 5,500으로 갈 거냐, 6,000으로 갈 거냐 다 있어요. 그러면서 세팅해놓고 찍으면 됩니다. 근데 촛불을 가서 찍으려면 어떡합니까? 빨간색이니까. 노출을 낮게 해서, 색온도를 낮게 하면은 얘가 어떤 푸른색을 넣어가지고 붉은색이 지나치게 해가지고 얼굴이 빨갛고 이런 걸 방기해 줍니다. 그래서 이거는 색온도가 이때에 제 역할을 해줄 수가 있어. 밑에 여기 보면은 카메라에 세팅한 그 메뉴가 돼 있죠. 요대로 다 돼 있으니까 한 번씩 자세히 읽어보시고 여러분들한테 다 읽어드려야 되는데 또 시간적 여유도 그렇고 이거는 그렇게 크게 작용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한번 참고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화이트 바란스가 이제 나오는데요. 촬영하기 앞서 색온도를 설정한 후 촬영을 해야 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야외에서 낮에 촬영 시에 맑은 날, 흐린 날, 그늘, 새벽, 해질 무렵이냐, 백열등이냐, 형광등이냐 이거 다 온도차가 있어요. 백열등은 붉게 나올 것이고 형광등은 어떻게 돼? 푸르게 나올 것이고. 왜? 온도가 높아서. 온도가 높은 건 푸르게 나온다고 했잖아요. 이걸 꼭 알고 넘어가는 게 뭐냐. 온도가 높으면 푸르게 나온다. 온도가 낮으면 붉게 나온다. 이것만 아시면 돼요. 특히 실내에서 조명이 데일라이트가 아닌, 데일라이트 낮에 햇빛에 의해서 밝아진 그게 아닌 이상은 체크를 해서 원하는 컬러수를 얻어낼 수가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실내에서도 그 화이트 바란스를 체크를 해가지고 촬영해도 됩니다. 얼마든지 쉽게 할 수가 있어요. 푸른색 계열은 온도가 높다. 붉은색은 온도가 낮다. 이거 알고 계시고, 도표를 참고로 확인하기 바란다. 이렇게 이제 제가 됐는데요. 꼭 이렇게 해서 한번 촬영을 해보세요. 그레이 카드를 이용해서 화이트 바란스를 얻어낼 수가 있고, 그 다음 신종일 가지고도 할 수가 있습니다. 신종일을 찍어가지고 화이트 바란스를 맞추는, 예를 들어서 촛불을 켜놓고 신종일을 걸어놓고 촬영하게 되면 종이가 빨갛게 나와요. 이게 화이트 바란스를 체크하는 거예요. 그 촬영을 너치에서 수정할 수도 있는 거니까 너무 어렵게 생각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아이고, 빛과 타협하자. 이거 참 무지하게 어려운 거예요, 이거. 이 타협이라는 건 말이죠. 제가, 옛날에 논문을 쓸 때 타협이라는 단어를 썼더니 그게 좋아하더라고요. 타협을 이제 지금은 뭐를 써요? 흥정이라는 단어를 써요, 이제 흥정. 이제 사진은 빛그림이다. 빛과 타협을 잘 하는 사진가는 노치에서 대가예요. 흥정은 카메라의 지시에 의존하지 않고 흥정이라는 게 촬영자의 의지에 따라서 결정하는 거예요. 노광의 이 악조건 속에서도 카메라의 지시에 의존하지 않고 흥정을 통해 적정 노출을 얻어내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빛과 타협하자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말이죠. 여기 지금 그림이 사진 나오잖아요. 이게 저 수섬이에요. 수섬에 가서 한 여인이 지금 석양에 그 물 들어가는 그 나무를 보고 있는 거예요. 뭐 여기 뭐 모델도 아니고요. 모르는 사람입니다. 예. 그런데 이게 초상권이 질 수가 없는 것이 뭐냐면 뒷모습만 누구라는 걸 모르니까 이게 했는데 그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이 여인이. 만약에 이 여인이 없었으면 어떻게 될까요? 뭐 좀 재미가 없을 거죠. 그래서 이것도 너무 일반적으로 찍게 되면요, 얘가 노출 부족이 돼버릴 수 있고 오버가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잘 해가지고 노출을 결정을 내야 되는데 이거 빛과 타입이 안 되면은 이런 결과물을 얻어낼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보면은 황금분해라고 있는데요. 황금비가 왜 필요한가? 참 이거 그러죠. 우리가 집을 지을 때 있잖아요. 집을 지을 때도 이제 마찬가지인데 이 황금불이라는 건 그리스 수학자가 이게 발명한 겁니다. 피타고라스는 만물의 근원을 숫자로 표현하고 만들어냈어요. 그래서 1대 1.618이에요. 한쪽은 1이고 한쪽은 1.618이니까 1.618이 더 넓겠죠. 이게 황금비예요. 그래서 이대로 이거 차리는 그 공간 배치를 이렇게 하면요, 사람의 안정성이 있고 참 좋아요. 정의를 하여서 오늘날 이 미학적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그래서 이게 지금 오래됐지만 이거 학교에서도 이거 지금 학생들이 배우고 있는 거죠. 구두도 이게 여기에 이제 속한 거죠. 구두라는 사물을 미적 효과를 얻기 위하여 이게 만들어진 거예요. 미적 효과를 얻기 위해 모든 부분을 조화롭게 배치하는 등 도면상에 구성하는 걸 말한다.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명작 모나리자가 이렇게 했잖아요. 예를 보면은요, 배꼽은 중심으로 해서 상반신을 나눴어요. 배꼽을 중심으로 해서. 그래서 가장 이상적인 황금 분할이라고 이렇게 칭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꼭 알고 계셔야 되는데, 여기만 이제 3분할이지, 3분할. 그리고 황금비라고 그러는데, 황금비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황금비도, 때로는 황금비도 무시할 때가 있지만, 그래도 기본적으로 황금비를 해놓으면은 안정된 사진을 얻어낼 수가 있고, 그 다음에 공간 배치를 이렇게 만들어낼 수가 있는 겁니다. 이건 꼭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할 대상이 아닌가 이렇게 싶습니다. 다음. 이게 이제 황금비, 황금분할, 이런 것들이 나와서 이런 물체가 생긴 거예요. 만약에 그게 없었으면은, 이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도루예요, 도루. 구두는 나의 집과 같다. 아니, 집을 멋있게 예쁘게 지려면 어떡합니까? 황금기, 황금분할이 잘 맞춰져야 안정적이고, 편안하고, 공간 배치도 제대로 할 수 있고, TV는 어디다 걸어놓고, 뭐는 어디다 놓고, 이게 다 구두하고 관련된 거거든요. 구두는 나의 질 것 같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렇게, 황금분할, 황금비, 꼭 이걸 기억을 해 주셨다가, 이제 가을 풍경이 이제 오면은 이걸 한번 적용해서 촬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좋은 결과가 있을 겁니다. 제가 장담하겠습니다. 자, 구두와 구성을 마음으로 꾸미는 심성의 디자인이다. 이거 제 얘기인데요. 구두와 구성은 마음의 심성이에요. 마음이 이렇게 틀어지면요, 사진도 그렇게 나와요. 그 사진은 뭘 찍어요? 마음으로 찍으라고 이제 제가 늘상 얘기하는데, 구두와 구성은 마음을 꾸미는 거예요. 심성이에요. 심성의 디자인이란 말이에요. 마음의 디자인이란 말이에요. 마음을 곱게, 바르게, 이게 하는 거예요. 그래야 이 구두가 제대로 잘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마음을 찍자 하는 이유가 바로 이제 제가 이걸 사진을 전라도에서 찍어가지고 여러분들한테 보여주기 위해서 올렸습니다. 자, 이것도 구두는 내 마음의 안식처다. 구두가요, 여러분들, 집을 아무리 좋게 잘 졌어도요, 이 구두가 안 좋으면 못 살아요. 가족 간에 분쟁이 생기고, 등등 여러 가지 불편한 상황이죠. 근데 구두는 내 마음의 안식처. 마음이 안정적이고 편안하다 이거예요, 구두가. 구두가 편치 않으면은 마음도 안 편한 거예요. 여러분, 이 구두 쉽게 가볍게 넘기지 마시고, 단풍나무 찍어서 갈 때, 어린아이들하고 갈 때 어떻게 애기는 어디다 배치하고
예, 이렇게 해서 찍으면은 안정된 그런 사진을 만들어낼 수가 있는 겁니다. 이 구두는 공간 배치는 작가의 안목이라고 했어요. 아니 이거 안목이 안 주면요 이거 안 보여요. 안목. 안목이 뭡니까? 볼란자예요. 눈을 본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이게 내가 마음이 안 좋으면 안 되는 거예요. 구두의 공간 배치는 작가의 안목이단 말이에요. 자, 여기서 그냥 찍으면 사람을 그냥 찍었다 하면은 뭐가 이렇게 돼요? 재미가 없잖아요. 그죠? 이렇게 선도 있고, 뭐 이렇게 공간 여백도 있고 이렇게 있단 말이에요. 여기 지금, 오른쪽에 사진 이제, 여기가 호르골로성인데요. 호르골로성 그 지붕에서 찍는 거예요. 두 여인이 찍는데, 저 해쪽에 있는 그 방향대로 지금 찍고 있어요. 근데 공간 배치 어떻게 했습니까? 1대 1.618로 했어요. 이게 황금비예요. 황금 분할이고. 인쪽에 있는 건 뭐예요? 인쪽에 있는 철저하게 황금비에 구도, 선, 면, 다, 이게 아주 뭐 찍어내듯이 해졌으니까 얼마나 편합니까, 사진이. 그냥 저런 거 뜯고 사람은 덜렁하게 찍었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재미가 없겠죠? 그래서 이걸, 공간 배치는 작가의 안목이니까 이거 한번 참고로, 알고 계셨다가 한번 제대로 한번 촬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다음, 앵글에 따른 구도와 구성, 촬영법. 앵글 위치예요. 뷰어, 구도와 구성, 촬영법. 구도와 구성. 구도는 아까 뭐라 그래서 집이 이렇게 돼 있고, 이렇게 돼 있고, 삼각형이 돼 있고, 1대 1.618로 돼 있잖아요, 구도가. 구성은 뭐예요? 구성. 여기서 얘기를 좀 쉽게 얘기하자면은, 오른쪽에 있는 그림을 볼까요? 여기서 구도는 뭡니까? 아래 강과 하늘, 그 다음에 그 건물, 이런 거예요. 왼쪽에 또 마찬가지고. 근데 앵글이 뭡니까? 위치입니다. 위치. 그러니까 하이앵글 높은 데서 찍을 거냐 낮은 곳에서 찍을 거냐 하는 겁니다. 낮은 곳에서 찍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드라마틱하게 사람이 이렇게 막 공중에 떠 있는 것처럼 점프를 했다든가 하면 밑에서 찍지 않습니까? 그러면 뭐가 됩니까? 드라마틱하고 막 멋지게 나오잖아요. 그게 뭐예요? 로우앵글. 하이앵글은 뭡니까? 높은 데서 아래로 내려 찍는 거. 그 나름대로 각자의 성격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앵글에 따른 구도와 구성이 촬영법이 되는데 앵글도 하이 앵글도 찍어보고 로우 앵글도 한 번씩 찍어보자. 그런 사진이 결과물이 좋아요. 이거 다 사진이 괜찮은 사진들이에요. 이게요. 예, 재산 자랑하는 게 아니라 재산이라 이게 심사에서도 이렇게 좋게 평이 나왔던 사진들입니다. 예, 이게 한강에서 찍은 건데요. 스틸 사진의 하나의 피사체만 보고도 아이고 죄송하네요. 정과 동을 보고 정이 뭡니까? 움직이는 거예요. 저기 정지되어 있는 거예요. 동을 뭡니까? 움직이는 거예요. 정과 동을 보고 드라마틱한 감정을 느끼게 한다. 이 또한 동감임을 알 수가 있다. 뭘 보고? 동감이 뭡니까? 동영상처럼 팍 달려가야 동감입니까? 아닙니다. 이 그림을 봐도 동감이 벌써 딱 나타나지. 물속으로 들어가는 순간 그냥 찍은 거예요. 이거 사진 어떻게 됩니까? 다이나믹하고 멋지지 않습니까? 그냥. 그래서 이 사진은, 동감 살려라고 표현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공간 배치도 이렇게 돼 있고, 그 다음에 구도도 이렇게 돼 있고, 그래서 사진을 좀 어필이 되어 있단 말이죠. 부각을 시킨다 이거죠. 거짓말을 하는 게 아니라 진짜는 진짜인데 이게 드라마틱하게 진짜 웅장하게 현실감 있게 참 멋지다 나도 한번 저렇게 하고 싶다 뭐 이런 어떤 충동적인 작용 뭐 이런 것도 있어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이걸 보고 뭐라고 그래요? 스틸 사진이라고 그래요. 스틸이 뭐냐면은 한 장 사진이라고 그래요. 스틸 한 장 찍는 거 보고 스틸 사진. 동영상 사진은 뭐라고 그래요? 비디오라고 그러나요? 자, 여기 보면은 한 장의 사진은 신금을 울리는 2시간짜리 영화와 같다. 금방 좀 전에 말씀드렸는데 한 장 가지고도 이렇게 표현을 가능한 거예요.
2시간 영상 극장에서 2시간 보는 거나 이거 한 장 가지고 우리가 상상하면서 보는 거나 별 차이가 없다는 겁니다. 앵글은 어필이 전추다. 응? 앵글은 높낮이는 그 어필이 전추다. 또한 찰나의 미학이다. 이거 지금 연출한 것도 아닙니다. 이거 보고 뭐라 그래? 우리가 쉽게 말해서 캔디드라고 그래. 캔디드. 자연스럽게 몰래 카메라는 아니고 자연스럽게 찍은 거. 몰래 카메라라고 표현할 수가 있는 건데 캔디드는 원래 그렇게 얼마나 좋아요. 한 할머니가 바다에서 응? 그 조개인지 뭔지 잡는 거예요. 얼마나 좋습니까? 그냥 어머니 생각이 나는 거예요. 꼬부랑 그 허리가 구부러지는 할머니가. 그래서 이걸 보고 이거 참 좋다. 또 마음이 아프다. 이렇게 우리가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사진은 이런 미학적, 찰나의 미학입니다. 이거 찰나에 이걸 놓치게 되면 이렇게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나는 이렇게 해서 그 할머니가 이런 표현이 나올 때까지 기다렸어요, 여기서요. 그냥 슬쩍 지나고 지금 그냥 가는 게 아니라 이 할머니가 뭔가 저가 애처로운 모습이 나올 거다. 아니나 다를까 이때가 딱 나오는 거예요. 샷다를 눌렀죠. 바로 이것이 찰나의 미학이 아닌가 이렇게 정의를 내려봅니다. 순간 공간을 얻어야 한다. 순간 공간을 얻어야 한다. 나 사진 찍으시오라고 하는 게 아니라 그렇게 찍으면 뭐예요? 캔디드가 아니에요. 캔디드는요 자연스럽게 찍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연출이 되는 거예요. 이 사람이 만약에 사진 찍을게 하면 어떻게 찍었어요? 삽도 놓고 눈을 크게 뜨고 예쁘게 하려고 찍으려고 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순간 공간을 얻어야 된다. 순간 공간은 뭐냐면 그게 바로 리얼리즘이에요. 리얼리즘이 안 들어가면 이 사진이 안 돼요. 어떤 사진이든지. 그러기 위해서는 표현이 있어야 되는데 표현을 하려면 뭘 표현하냐. 이렇게 찍기, 이렇게 좀 해주세요. 저렇게 좀 이렇게 아니라 작가가 표현하는 거예요. 작가. 찍히는 사람이 표현하는 게 아니라 작가가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삽질을 해서 삽에서 그 소금이 떨어지는 장면이에요. 그림자도 있고요. 해가 너울너울 깨져서 이제 석양이 물들어가는 이런 거 얼마나 좋습니까? 마음이 풍족해지면서 따뜻한 온기가 돌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거 여인이기 때문에 더더욱 또 한편에는 참 안 됐다. 힘들게 하는구나. 안 됐다고 하기는 좀 어필했지만 힘들게 하시는구나. 참 고맙다. 이런 생각이 내 식구가 아니지만 고마운 거예요. 자, 이게 앵글에 따라 이미지 변화를 준다. 앵글에 따라서. 내가 앵글을 내가 낮은 상태에서 찍었으면 이 배가 저기 하늘에 달 거예요. 하늘. 바다 위로 올라와. 앵글을 내가 약간 높였으니까 사람이 산, 바다, 하늘 그 밑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그 그림자가 딱 소양이 돼 있고, 이런 거지. 이것이 이제 바로 이제 앵글이라고 하는데, 참, 그런 거거든요. 이게. 자, 만약에 아래에 그 돌멩이가 없었으면요, 이 그림이 조금 구성에서 좀 떨어져요. 그래서 아래에 있는 돌멩이들이 받쳐준 겁니다. 어디? 시골 그 강가에 이렇게 이 배가 얼어서 위에 있다는 거를 우리가 겨울에 그 분위기를 자아낼 수가 있는 겁니다. 평범한 조형물이라도 이게 출판도시인데요. 그래도 어떤 프레임이냐, 어떤 프레임을 내가 짤 거냐, 어떤 앵글로 짤 거냐 하는 겁니다. 그 느낌이 달라지는 거예요. 이거 그냥 평범한 거 그냥 가서 보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근데 찍는 사람이 이거 앵글을 어떻게 잡아야겠다. 프레임을 어떻게 해야 돼? 프레임이 뭡니까? 사각 틀입니다. 이게 프레임 카메라. 그거다 어떻게 넣을 거냐 이거예요. 어떻게 짤 거냐 이거예요. 어떻게 설계를 할 거냐. 그래서 그 정도에 따라서 와닿는 분위기가, 와닿는 이미지, 그 성격이 달라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좋은 데 가서 아무리 찍을래야 안 됩니다. 왜? 찍으면 뭐예요? 다른 사람이 찍은 거 그대로 복사판밖에 안 되잖아요. 그래서 뭐냐면, 남이 안 찍은 거 한번 찍어보자 이거. 남이 찍었어도 다른 각도로 한번 찍어보자. 똑같이 그 판다기로 하지 말고 다른 각도로 내 모든 것을, 내 영향을 쏟아내서 한번 담아보자. 그래서 저는 사진을 찍는다고 이렇게 말은 그렇게 하지만 찍는다고는 안 합니다. 어떻게 하냐? 만든다고 합니다. 자, 여기 사진의 힘은 리얼리즘이다. 무심코 지나칠 수 있는 것도 관찰 능력을 길러 지혜를 만들어 보자. 액티브의 효과도
트렌드가 있어야 트렌드가 없으면 안 돼요. 이게 어디 호르그루성인데요. 저 할머니가요, 손녀를 등에 업고요. 그 높은 게 언덕 뒤로 올라가는 거예요. 언덕 이게 올라가는 거예요. 그 옆에는 또 뭐가 있어요? 뭐 천국의 계단처럼 이렇게 돼 있고. 이 구성이 뭐예요? 할머니하고 저기 애기예요. 구두는 뭐예요? 이 구두는 이게 천국의 계단, 아니 산, 뭐 하늘 이게 구두죠. 자, 이렇게 해서 사진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여기 와서 이만큼 왔을 때 할머니가 좀 걸어가면 저만 좀 오겠지 하고 나는 프레임을 짜가지고 앵글도 짜고 이렇게 해서 샷다를 누릅니다. 샷다 하나만만 누를 때도 내 온 모든 걸 다 쏟아내서 찍습니다. 그냥 찍는 게 아니라 심려를 이어서 찍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결과물을 얻어서 여러분들한테 공개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거는 이제 그 월드컵 때 2002년도 저긴데요. 제가 이거 찍은 건데요. 이제 사감동에서도 이제 그때 오픈식 할 때 거기서 찍고 뭐 이거는 이제 어디 가서 찍었냐면 시청 앞에서 찍은 거예요. 근데 시청 그 옥상에서 찍었어요. 사진 속의 과거와 현실이 함께 숨쉰다. 글보다는 글.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글보다는 사진 한 장이 지난번에 방송에서요. KBS인가요? 거기 나오는데 뭐라고 나왔냐면요. 역사인데 역사 사진을 일본에서 발견했어요. 사진을. 거기서 내가 감동을 받았어요. 와, 우리나라 사람들 그 한복 입고 갓 쓰고 하는 거, 그런 걸 보니까, 우리나라 민족이 저래 했었구나 하는 거를, 이제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사진 속의 과거는 현실이 함께 숨진다. 글보다는 사진 한 장이면요, 현재성, 현장성, 존재, 부재, 이거 다 나타내는 거예요. 그러고도 뭐냐면 시간까지 말이에요, 시간. 존재성. 존재의 가치가 있냐 없냐는 겁니다. 그래서 사진은, 이 분간의 리얼리즘이다. 리얼리즘. 그래서 월드컵에 찍을 때 그 사진 이것만 봐도, 막 웅장하고 막 사람들이 막 환호성 막 그냥, 하고 막 그냥 뭐라고 합니까? 막 그냥 이겨달라고 막 그냥 그런 것이 막 귀에 들리고 있는 거예요, 소리가. 그 다음에 청계천 고가도로 철거하기 그 전날, 사람들도 차도 안 다니 전날, 마지막 날입니다, 이게. 마지막 날 성동구청 옥상에 올라가서 그때 4명이가 이렇게 해서 이걸 찍었어요. 찍어가지고 지금 오늘날 제가 이 사진을 가지고 있는데 이 청계천이 없지 않습니까, 지금. 이게 뭐냐면 바로 뭐예요? 과거예요. 과거에 대해 현재는 뭐예요? 현재 지금 보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과거와 현재가 숨쉰다. 그런 얘기를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사진은 호소력이 있어야 된다. 호소력이 없으면 이게 어디냐면 강화예요. 호소력이 없으면 사진이 질 수가 없어요. 그냥 거칠해. 점, 선, 면으로 되어 있습니다. 사진은. 절대적입니다. 이게 점, 선, 면이. 천여선은 점이다. 점은 중심을 이어가고, 그 다음에 뭐냐면은 화면의 주제 역할을 해요. 어디다 해서 점을 어디로 흘러갈 건가. 선은 뭐예요? 그 점을 따라서 가는 것이 선이에요. 그 다음에 면은 뭡니까? 선을 그리다 보니까 면이 생기는 거예요. 이게 점선 면은 벗어날 수가 없어요. 어떠한 그림, 어떠한 사진에도 점선 면을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이 사진의 호소력이에요. 이 점선면을 어디다가 설치를 할 거냐, 선을 어디다 설치를 할 거냐, 면을 어디다 두고서 할 거냐, 이렇게 해서 한 장의 드라마틱한 작품을 건져내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 보면 엄마가 두 애들을 데리고 이렇게 이제 역광이인데 이게 이제 걸어오는 거예요. 그때 40년 만에 가뭄이래요. 근데 금방 그냥 땅이 강화인데 땅이 다 갈라진 거예요. 그걸 보고 제가요 가슴이 너무 아팠어요. 이게 저수지입니다, 저수지. 이건 거짓말이 아니고 그대로 저수지에서 이렇게 땅이 갈라지는 모습을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겁니다. 지금은 그 물이 다 찼겠죠. 그래서 과거와 현재가 숨을 쉰다. 주제의 시각화는 작가가 느낀 모든 것을 그대로 사진에 담아내는 것입니다. 사진 한 장에
감동을 불러일으키며 마음을 움직이게 합니다. 한 장에. 대표적으로 수단 난민촌에서 굶주림으로 생과 사를 넘나들고 있는 한 소녀와 독소리를 촬영한 남아프리카 출신 케빈 카터가 이 한 장을 찍었어요. 그 사람이 종군 기자였습니다. 그 군인들하고 같이 전쟁터에 가는 그 과정에서 이 사람이 한 장의 셔터를 누른 겁니다. 근데 이게 전 세계인들이 이걸 보고서 굉장히 마음을 아파하고 많이 그 동정을 하게 됐죠. 근데 이 사람이요, 이 비난에 못 이겨서 참 엄청나게 어려운 시련을 겪은 사람이고 결국은 세상을 마지막으로 남긴 사람입니다. 그 신비한적인 사진을 담아내기 위해서는 작가의 관찰 능력과 표현을 길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래서 가슴으로 사물을 보라고 주문하는 겁니다. 제가 이 가슴으로 보지 않으면은 이 사진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여기 한번 그림을 보세요. 이 얼마나 비극적입니까? 지금도 지금 진행형입니다. 이게 지금. 결국은 저 어린아이가 살았는지 죽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이 사람이 사진 한 장 찍은 건 죄밖에 없습니다. 예, 그러면 이 사람이 안 찍었으면 이걸 누가 알겠습니까? 그걸 찍었다는 이유로 얼마나 고통스러운 시련을 겪었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사진 가지고 함부로 평해서는 안 되겠지만은 그래도 이렇게 과거와 현재가 숨쉬는 그런 광경을 우리는 지금 현재 지켜보고 있는 겁니다. 이 사진은 지민식 선생이 제가 존경합니다. 이분이 이 사진을 찍었습니다. 자, 여러분. 이걸 보고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저거 안 됐는데 불쌍하네. 우리 시대에 다 이렇게 살았습니다. 다 그렇게 누구든지 살고 세상은 자꾸 이렇게 변해갑니다. 근데 그 시대에 이렇게 살았습니다. 이 삶의 터전입니다. 이게 바로 사상입니다. 사상. 사상이 없으면요, 현재와 과거를 우리가 평가할 수가 없어요. 이 과거가 있기 때문에 현재가 있는 겁니다. 이걸 가지고 지금 세계인들을 이 사진이 좀 높이 평가하고 있지 않습니까? 저 손발이 없는 저 사람이 신문 배달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는 저렇게 그냥 모든 걸 다 포기해버리고 길가에 앉아서 고개 숙이 제 말이죠. 세상을 등지려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 사진 한 장으로 시름을 달랠 수가 있는 거지만 반면에 또 즐거움도 줄 수가 있다 하는 겁니다. 이게 또 지민 선생님의 작가인데요. 들판에서 어머니가 일을 하다가 아기가 이제 어리고 이제 젖 먹을 시간이 되니까 우니까 엄마가 누나가 그 동생을 업고 그 엄마한테 간 겁니다. 엄마가 젖을 딱 내놓고 아기한테 물리는 겁니다. 저거 보십시오. 저걸 보고 우리가 어떤 걸 느낍니까?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다 그렇게 우리 시대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이런 과정이 없었으면요, 대한민국이 존재할 수 있겠습니까? 사진이란 역사입니다. 그 다음에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그래서 사진은 한 장의 사진이 신금을 울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진을 담으실 때 이런 마음가짐을 가지고 이런 어떤 마인드를 가지고 촬영에 임해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좋은 결과물을 얻어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한 장 사진은 한 장 현장감과 현실감, 캔디드가 함께 숨쉬며 시선을 끈다. 이거 캔디드를 찍은 건데요. 이게 제가 찍은 겁니다. 근데 이게 할머니가 검정 고무 신발 신고 무거운 침을 신고 있는데 저거 샷자를 누르면서 어머니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우리 어머니의 모습인 겁니다, 이게. 우리 어머니들의 모습. 그 뒤에 있는 두 사람이 그 노파를 쳐다보고 있는 겁니다. 얼마나 안타까웠으면 저 쳐다보고 있었을까요? 저도 똑같은 심정이었지만, 그래서, 이 사진이란 글과 달리 많은 것을 시사하는 바가 있다 하는 겁니다. 이쪽에는 사람이 시리에 빠져가지고 그냥 이렇게 고민하고 하는 그 모습을 이렇게 담고 보니까
저도 마음이 편치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사진이라는 게 이런 어떤 뉘앙스 아니면 이런 어떤 그 설명, 이런 철학, 이런 것들이 내포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사진은 인문학이다. 이게 이제 강화서 촬영한 건데요. 이 피사체의 내면을 읽자, 내면을 읽지 않으면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사진 안에 나의 철학을 담는다. 그 다음에 무엇입니까? 갯벌에 그 발이 빠져가지고 힘들어하는 아빠, 등에 업힌 그 딸, 땀으로 막 목욕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엄청나게 그날 습도가 차가지고 더웠는데 발이 빠지니까 그 아빠가 걸음을 제대로 못 걷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진을 보고 뭘 느낍니까, 우리가? 바로 그런 거 아닌가. 예? 그 아빠요, 딸, 그리고 갯벌에 빠지는 그 광경, 이런 것들이 환경적 요인, 그 다음에 그 구성원들이 그날 이걸 시사하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진이라는 것이, 사진 세계라는 것이 이런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문득 해봅니다. 왜 가슴이 먹먹해질까? 사진을 보고. 사진 한 장으로 모든 걸 말해준다. 주제를 부각시키려면 뭐가 해요? 주제를 부각시키려면 단순화해야 됩니다. 배경이. 배경이 복잡하면요, 주제가 살지를 않아요. 복잡하면 안 됩니다. 절대로 복잡하면 안 됩니다. 배경이 단순해야 됩니다. 복잡하면 주객이 전도돼서 안 됩니다. 그래서 배경을 살리되, 배경이 또 없으면 프랑스 에펠탑을 가서 기념 촬영을 하는데 에펠탑이 안 나오면 안 되지 않습니까? 나오긴 나오는데 너무 심하게 나오면 사람이 에펠탑에 묻혀가지고 좀 흉기가 돼버려가지고 사진이 안 좋죠. 그래서 그러한 마찬가지로 복잡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단순화해서 너무 또 뭉개버리면 또 안 되니까, 그래서 주제를 이렇게 부각시킨다면 좋은 결과물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구성은 감성입니다. 제가 이런 말을 꼭 하고 싶은 게 뭐냐면요. 구성하고 구도하고 같이 가는데, 구성을 선택할 겁니까? 구도를 선택할 겁니까? 라고 질문을 한다면은 여러분들은 뭘 선택하겠습니까? 여기서 구성이 뭡니까? 자, 가슴으로 찍지 않으면 보이지 않는다. 뭐가? 구성인. 여인은 작업을 마치고 지친 몸을 이끌고 귀가하는 장면입니다, 이게. 노을을 보는 이의 마음을 흔들며, 지금 걷고 있지 않습니까? 누가? 내가. 이 마음이 흔들리고 안 좋은 거예요. 이 사람은 즐거운 마음으로 갈지 모르지만 지쳐가는 그런 모습을 보고 있으려니까 참 안 좋더라고요. 그래서 그 사진은 이런 것들이 모아져서 하나의 구성이 이루어져서 작품이 되지 않을까. 여기서 구성원이 누굽니까? 그 아주머니예요. 구성이. 이 구성이 빠졌다고 한다면은 구성은 감성이란 말이죠. 이 감성이 빠졌으면 이거 뭐지? 그냥 다리네? 많은 겁니다. 근데 아주머니가 무거운 짐을 지고 귀가하는 장면입니다, 이게. 그래서 이걸 보고 우리는 뭐냐면 구성이 잘 돼야 된다. 한 영화에서도 구성이 잘못되면 영화는 안 됩니다. 그래서 구두를 선택할 거냐, 구성을 선택할 거냐고 질문한다면은 둘 중에 하나를 꼭 선택한다면 구성입니다. 구성이 빠지면 안 됩니다. 자, 우리가 집에서 집을 지는데 구두예요. 구성은 뭡니까? 가죽이에요. 구성이 빠지면 되겠습니까?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구성은 사진의 생명체다, 이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여기서 캔디드는 기다림의 미학이다. 이걸 저 아주머니가 건너가는 장면을 찍게 해서요, 물이 많이 차면 이제 못 건너가니까. 그러기 전에 누군가 하나 건너가기를 무지하게 기다렸어요. 기다리고 가는데 마침 건너가는 거예요. 이거 한 컷도 찍었어요. 캔디드는 기다림의 미학이다. 그래서 제가 이런 타이틀을 붙였습니다. 캔디드는 기다림의 미학이다. 이렇게 했는데, 이게
가늘함입니다. 가늘배, 가늘함입니다. 네. 그래서 여기 가서 촬영들 좀 하고 오십시오. 참 좋습니다. 저는 캔디드를 굉장히 좋아해요. 왜냐면 연출을 잘 못하니까 캔디드는 인내의 미학이다. 인내심이 없으면 못 찍어요. 절대로 못 찍어요. 유명한 작가도 다 그래요. 인내심이 있어야 돼요. 소설한 건 쓰려면 금방 냈습니까? 인내를 가지고 쓰지 않습니까? 똑같아. 이 사진은 한 장도 이게 소설이에요. 근데 여기 지금, 가물어서 땅이 갈라진 데 가서 한 사람이 땅을 보고 뭔가를 지금, 울프고 있는 겁니다. 이런 장면들을 참 인내의 미학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사진에도 캐릭터가 있어야 된다. 캐릭터가 없으면 말이 안 되는 거죠. 성격이랑 있는 건데, 이게 이제 이 사람이 이제 그 촬영하는 사람인데, 눈이 팍팍 쏟아지는 거예요. 그냥 바람에 불어가지고 저 우산은 뒤집어졌고요. 근데 뒤에서 사진을 찍으려니까 좀 미안하더라고요. 눈이 오는 날, 바람을 맞고 춥기는 하고. 그래서 이걸 찍으면서, 참, 사진을 남들한테 좋은 이미지를 보여주기 위해서 이런 고생을 하면서 찍는구나 하는 거를 제 마음을 대신해서 한번 담아봤습니다. 여러분 잘 좀 봐주십시오. 구성은 사진의 언어다. 구성은 사진의 언어예요. 구성이 빠지면 얘기를 안 돼요, 얘기가. 구성을 배우는 것은 언어를 배우는 것 같다. 이렇게 되죠. 언어를 배우는 거예요. 언어를 부르면 말을 못 하지 않습니까? 예, 이 사진에서도 구성이 빠지면 얘기가 안 돼요. 예, 이게 조계사인데요. 얘기 안 됩니다. 사진 예술의 표현, 로버트 카파는 감동의 구도는 아름다움의 공간의 처리에서 오는 게 아니라 극적 순간을 놓치지 않은 시간적 처리에서 온다. 그러라고 이렇게 언급한 바가 있는데요. 시간적 처리. 시간적 처리가 없으면 안 돼요. 이거 놓쳐버리면 이제 안 되는 거죠. 이게 찍을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뭐 연출을 할 수밖에 없는 건데, 연출해서 드릴까요? 참 어렵죠. 필자도 두드란 사진의 내용에 의해서 자연 발생적으로 형성되는 것이지 의식적으로 만들어진 지극히 형식에 의한 것을 경계해야 한다. 형식을 갖추려고 하면 안 된다. 이런 뜻입니다. 자칫 어설픈 꾸밈으로 오히려 망칠 수가 있기 때문에 조금 부족하더라도 캔디드로 이렇게 하는 것이 오히려 낫다. 때문에 많은 고민이 있어야 된다. 고민을 안 하고는 찍을 수가 없겠죠. 고민을 하고 남들보다 관찰 능력도 뛰어나고 이렇게 해야 됩니다. 부제도 주제만큼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소홀해서는 안 된다. 제가 늘 강조하는 얘기거든요. 왜 그러냐면은 주인공이 있으면 조연도 있어야지 이게 주인공이 없어서 살거든요. 더 부각이 되고. 그래서 부제도 주제만큼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소홀해서는 안 된다. 무엇을 찍을 것인가 보다 어떻게 찍을 것인가에 더 무게를 둬라 하는 겁니다. 어떻게 찍을 것인가. 무엇이라는 거 얼마든지 할 수 있으니까 어떻게 찍는 게 중요한 거죠. 아무렇게 찍으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시간 지나면 혼일이지. 그래서 어떻게 찍을 것인가. 그래서 관찰 능력을 길러야 한다. 사진학에서 직관 능력을 중요시 여기는 것도 여기에 있다는 겁니다. 여기에 있는 거예요. 직관력 떨어지면요 안 돼요. 그 사람들이 얘기하다가도 직관력이 없어서 사람 그러잖아요. 바로 이런 것도 거기에 속하는 과정입니다. 피사체와 교감을 할 수 있어야 된다. 얘기를 안 해도 내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 사람하고. 새하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야, 너 참 잘 왔다. 고맙다. 내가 한 칸더 찌개 왔다. 이런 마음 가지고 이걸 적배서 찍은 거예요. 이게 어디냐면요. 강진에 있는 거예요. 저수지. 예당 저수지. 거기서 찍은 거예요. 이게. 마침 제가 온 거예요. 거기서
앉아있더니 이 새가 날라오는 거예요. 게다가 팍 했더니요, 안 도망가요. 물론, 나하고 거리가 있긴 있지만, 그래도 사람 있으면 안 오거든요. 얘 새가 날라오는 거예요. 내가 거기 앉아있으니까. 이게 뭐냐면 바로 교감이 돼야 되는데요. 교감이 안 되면 안 된다. 교감을 해서 찌개진다. 여러분, 바로 실천에 옮겨보십시오. 될 겁니다. 제가 장담합니다. 표현은 감성이다. 어떤 프레임으로 갈 것인지를 고민해야 한다. 이 고민 안 하고 장난삼아 그냥 샷다만 누르는 게 이런 게 아니라, 필름 같은 거 그렇게 찍겠어요? 한 카트를 찍더라도 심혈을 기울여야 되는데, 그냥 아무 의식 없이 무의식적으로 찍으면 안 된다는 거죠. 어떤 프레임으로, 어떤 레인대로 갈 거냐.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걸 안 되면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 아닙니까? 어떤 디렉터리가 있어야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가서 그렇게 표현을 해야지 그렇게 근접한 사진이 나온단 말이에요. 저 사람이 조금만 더 가면 되겠다. 덜 가는 것보다, 덜 가면 어떡합니까? 저 사람이 무릎에 걸린단 말이에요. 선이. 조금만 더 가면 되겠다. 그런 감성이 있어야 된다. 옆에는 물줄기가 흐르고 있고, 노을 지어 있고, 참 좋지 않습니까? 그래서, 표현은 감성이다. 이렇게 저는,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여백의 미는 시선과 마음을 모아준다. 여백의 미는 시선과 마음을 준다. 여백의 미, 제가 강의 시간마다 여백의 미를 강조를 하는데요. 여백의 미는 뭐냐면 내 시선이에요. 나의 시선. 내 시선, 내 눈의 시선이 아니라 내 마음의 시선이라는 거죠. 여백을 이렇게 두게 되면 어떤 현상이 벌어질까? 다른 데로 상상을 해보는 거예요. 이만큼 주니까 이렇게 될 것이다. 라고 밑그림을 그리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샷다를 눌러서 찍어내니까 결과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어떻게 오늘 재수가 없어서 찍었다고 찍었는데 엉망이야. 이게 아니라, 실수도 있겠죠. 실패도 있고. 그렇지만 내가 추구하는 대로 돼야 되거든요. 이것이 사진하는 사람들이 마음가짐이 아닐까. 나는 여러분들한테 그냥 작가가 아니더라도 집안에 사진 한 장에도 역사에 남기려면 내가 죽고 난 다음이라도 이 사진이 남아야 있을 거 아니야. 그러면 어떡합니까? 진짜 사진다운 사진, 마음을 실은 사진, 마음을 모아서 실은 사진, 이런 사진이 진짜 사진이다. 이게 오래오래 가고 과거와 현실이 숨쉬는 겁니다. 이것도 이제 지금 서울에서 이제 강화를 가까우니까 이제 자주 가는 편인데요. 구두와 구성은 늘 일상 얘기지만 작가가 꼭 건너야 하는 다리입니다. 이 다리를 건너지 않고는 절대로 저 건너를 갈 수가 없어요. 이 다리를 건너야 돼요. 다리가 없으면 어떻게 건너갑니까? 그 다리가 뭡니까? 구두와 구성, 그거예요. 이게 바로 이 시선인데 이 시선을 놓치면 안 된다는 거죠. 사진가가 꼭 건너야 하는 다리이기 때문에 구두와 구성을 그냥 줘버리지 말고, 물론 시간은 없는데 구두 맞추다가 때를 놓쳐버리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때는 뭘로 찍습니까? 구성으로 찍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그랬어요. 너 구성을 선택할래? 구두를 선택할래? 둘 중에 하나를 정하라. 그럼 구성이라고 하죠. 왜? 구두를 맞추다 보면 그걸 놓쳐버려요. 못 찍어요. 사진은 그림이 아니기 때문에. 그죠? 여러분 이해가 갈 겁니다. 그래서 한번 그렇게 시도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도 나름대로 이 구두를 이렇게 맞춰서 했으니까, 이제 하다 보면은 직관적으로, 아까 얘기했죠. 직관적으로 이렇게 시선이 갑니다. 이건 출판도시에서 눈이 많이 오는 날인데, 여기서 두 여인을 부각시킬 수 있는 것은 뭡니까? 눈이에요. 눈이 브릿지예요. 이 브릿지가 없었으면 이 사람들 있으나 마나요. 내가 안 찍지요. 왜 찍겠어요? 도대체 막 한방 눈이 막 안 보이는 거 앞이. 근데 이게 찍었더니 찍어도 괜찮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기회가 올 것이다. 여러분들도. 왜? 눈이 많이 오는 날 그냥 찍는 게 아니라 눈이 많이 오는 날 한번 찍어보자. 그럼 어떻게 부각이 될 건가? 어떻게 표현이 될 건가? 라고 하는 것을 아시게 되기 때문에 눈이 오는 날도 그냥 장난삼아 찍지 마시고 한번 예술적 감각을 살려서
한번 해보자 하는 겁니다. 예술적 감각이라는 게 뭡니까? 마음에서 일어나는 걸 보고 예술적 감각이라고 하는, 저는 그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공기원근법은 광선의 작용으로 또 다른 원근감을 준다. 이거 지금 안개가 잔뜩 꼈어요. 근데 안개 꼈다고 사진 안 찍을 수는 없잖아요. 또 뭐 이렇게 나름대로 이렇게 이거 그 안개 낀다 이렇게 찍으니까 그게 또 괜찮단 말이죠. 그게 원근감은 뭐냐면 안개로 인해서 원근감을 찾는 거예요. 그게 원근법이라는 게 그 먼데 있는 걸 원근법이다. 멀은자, 원근 먼데 있는 것. 근데 이게 뭐냐면 원근법이 먼데 있는 걸 다 나와 있는 원근법이 아니라 이 안개로 인해서 그 광선의 작용을 해서 원근법을 살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한번 시도를 안개 낀 날도 한번 찍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런 것도 참고로 해보시는 것도 괜찮아요. 사진은 종합예술이다. 찾아온 찬스를 놓치지 말자. 날씨는 판타스틱한 조건이다. 날씨가. 그렇잖아요. 사진은 뭐예요? 빛그림이라고 하잖아요. 빛그림. 뭐냐면 날씨는 판타스틱한 조건이다. 뭐 맑은 날이 좋다는 게 아니라 이렇게 눈이 한 방울이 쏟아지는 날 그냥 느리게 찍으면 어떻게 될까요? 느리게. 셔터 속도를 느리게 찍으면 이렇게 안 나오겠죠. 이런 것도 프레쉬를 터쳐서 찍은 겁니다, 이게. 그래서 이게 그러니까 눈이 드라마틱하게, 그러니까 아주 멋지게 이렇게 표현이 가능하게 했던 거예요. 꼭 눈을 만들어서 넣은 것처럼 말이죠. 그래서 한 번쯤, 하나 이것도 소재가 되는 거니까, 시도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관찰 능력은 길러 가자. 관찰 능력이라는 게 뭐냐면, 볼관자거든요. 보는 그 어떤 판단력. 이런 것들이 이제 자꾸 이게 발달이 되면은 남들이 못 본 걸 보게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것이 관찰 능력이에요. 이게 출판 도시에서 이렇게 찍은 건데요. 그냥 눈이 와서 성에가 끼어가지고 상고대라고 그러나요? 상고대. 안개하고 상고대하고 같이 어우러져서 그래서 정서적으로 휴식을 하는 의미에서 찍는 사람이 휴식을 위해서라도 한번 이렇게 담아보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하는 겁니다. 사진가의 뷰가 감상자의 시선이다. 그래서 가슴으로 찍는다. 만약에 내가 이게 가슴으로 안 했으면요, 배를 피해서 찍었던지 아니면 저 건너가서 찍었던지 어떻게 했겠어요. 근데 가슴으로 찍어야 되기 때문에 가슴을 찍으면 이렇게 하면 더 마음을 심금을 울릴 것 같다. 이렇게 해서 그 장소를 찾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관찰 능력을 길러 직관 능력으로 순간 포착이 발동하게 됩니다. 순간 포착이 없으면요, 어렵죠. 때려 놓쳐버리니까. 그래서, 가슴으로 관찰 능력을 길러내자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직관 능력을 가지고 이제 촬영을 하게 되는 거죠. 분위기 표현은 작가의 감성이다 그랬습니다. 감성이 떨어지면요, 표현이 잘 안 돼요. 왜? 안 보이기 때문에. 현장에 갔어요. 현장에 가서 자, 촬영 지금도 합니다 하고 이제 여럿이 갔어요. 어떤 사람은 이렇게 찍고 어떤 사람은 저렇게 찍고, 근데 어떤 사람은 감성을 넣어가지고 찍은 거예요. 이 사람 참 대단하다. 가만히 보면 그 사람이 감성이 있는 사람이에요. 틀림없이 있는 사람이에요. 병을 지내다 보면, 이 사람은 감성 있는, 충분히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감성으로 사진을 담아낼 수 있겠구나 하는 걸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사진은, 어떤 뭐 그림이나 뭐 이렇게 아름다움이나 멋지나 이렇게 막 하는 게 아니라 그대로 찍되 하더라도 그냥 감성이 들어가면은 예가 됩니다. 지금 눈이 와서, 지금 눈 오는 장면이나 눈이 와서 이렇게 막 쌓여 있는데 거기를 현장을 가기 위해서 참 그 눈에 빠져가면서 거를 가는 모습이 참 괜찮게 보여서 감동적으로 그것도 담아낸 것입니다. 한번 여러분 이제 가을이 지나고 하면 저 겨울도 오면 이런 것도 한번 담아 보시고요. 나름대로 밑그림을 그려보세요. 이제 지금 이제 가을이 이제 온 거예요. 이 가을이 오면은요, 새가 철새들이 날라와요.
그 고향에서 이제 오겠죠. 그런데 이 나무가 여름에는 숲이 돼버려요. 숲이 돼서 사진 작가들은요, 이 나무를 역광으로 찍는 건 별로 안 좋아해요. 왜? 뭉쳐있기 때문에. 근데 이런 가지가 있으면은 가지가 다 이 빛이 들어서 참 좋아요. 근데 거기다 대고 설상가상으로 이 새가 날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게 표현이 된 거예요. 만약에 저게 숲이 이게 떡이 돼버렸다면은 저 새가 안 보이겠죠. 그래서 이 사진을 표현하려면은 가지가 잎사귀가 없어야 제대로 된 표현이 되는 거죠. 근데 여기서 새가 없어도 뭐 되기는 되겠지만 거기다 대고 새가 있으니까 더욱 이 사진이 마음을 움직이게 합니다. 그래서 이 사진을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는 겁니다. 이 사진 참 시골 원두막인데요. 참 괜찮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번 담아보니까 석양에 괜찮습니다. 이것도 이제 여기도 이제 가늘도가 되는데요. 이 사진 보기가 힘들어요. 필기는 변경될 수 있는 거예요. 필기는 쓰는 거는 변경될 수 있는데 이게 쓸 기회는 많죠. 이게 뭐 어디 쓰면 아무 데 가서 집에 가서 써든 어디 가서 쓰면 돼요. 그 느낀 거를 쓰면 돼요. 그런데 사진은 그럴 수가 없어요. 사진은 그 대신 기록을 해놓으면 변함이 없어요. 그런 변함이 생겨요. 어떻게? 변질돼요. 시대가 바뀌면 변질돼요. 우리 역사에 조선시대에 어쩌고저쩌고 한 거 있잖아요. 어떤 게 진실인지 어떤 때는 애매할 때가 있어요. 왜? 변질되어 있기 때문에. 글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글은 변질 수 있는 가능성이 있지만 사진은 없다. 사진은 그대로 표현하는 겁니다. 무지무지하게 추웠어요. 그래가지고 이게 이 바닷물이 얼은 거예요. 얼어가지고 이게 막 물이 이렇게 해가지고 이게 이렇게 막 일그러져서 그래서 괜찮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한번 담아봤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한번 시도해 보십시오. 가늘함입니다. 가늘도. 사진은 시각 디자인이다. 이게 태안인데요. 이 사진은 시각이에요. 시각으로 보는 거예요. 왜? 아니 안 보면 어떻게 시각이 될 수 있냐. 그래서 시각으로 뭘 그래요? 디자인을 한 거예요. 그래서 사진하는 사람들은 디자인이라고 그래요. 저도 디자인을 하고 있지만 사진 디자인입니다. 사진 디자인이 떨어지면요 사진을 표현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사진을 지금 농부라고 하나요? 농부가 아니죠. 소금을 건져가지고 수레에다가 이렇게 올리는데 저 소금물이 뚝뚝뚝 떨어지면서 하는 고단함의 삶, 그 다음에 뭐냐면 농사를 졌다는 어떤 즐거움, 이런 것들이 다 내포가 되지 않습니까? 이게 디자인이에요. 여기에 만약에 사람과 사람이 수레하고 부딪히면 안 되지 않습니까? 따로따로 다 분리되어 있으니까 부각이 딱 되는 거예요. 이게 뭉치면 안 되거든. 충돌이 생기면 안 되거든. 충돌이 없지 않습니까? 여러분 사진 찍을 때 농부가 아니면 농부인지 뭔지 표현 잘 모르겠는데 저분이 작업하는 분이 수레 뒤에 가서 있으면요 신체가 여기 신체를 가려놓으니까 별로 부각이 안 되는 거예요. 이런 것도 참고로 시각 디자인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 시각 디자인, 아름다움이 좋다. 아름다움을 찍을 때 이렇게 찍으라는 게 아니라 시각 디자인은 시각적으로 디자인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럴 때 찍어야 된다. 기다렸다가라도 찍어야 돼요. 이렇게 부딪히면 안 돼. 충돌이 생기면 안 된다는 겁니다. 뭐와? 무채와. 오늘은 여기까지 이제 강의를 이제 다 마치게 되는데요. 제가 좀 너무 성급하게 막 내달려가지고 아마 이해가 부족되는 분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사진작가협회의 김경태라고 합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인터넷 다음이나 네이버에 치면은 김경태 사진연구소를 치면은 다 뜹니다. 그리고 들어가셔도 제 이름이 떠요. 김경태. 여러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